10월 1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1부입니다. 어저께 헝다그룹 증권 거래 중지 소식이 들렸고요. 파산인 거죠. 그리고 오늘은 코스피 3000선이 무너졌죠. 추락하는 새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새는 속도로 제어가 안 됩니다. 이거 순식간에 추락할 것 같아요. 저는 내년에 터질 줄 알았는데 올해 11월부터 터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버틴다, 이렇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람이 진짜로 죽기 직전까지 죽어봐야지 아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공급망 위기 등 악재가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연준마저 지난 6월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에서 석 달 만에 5.9%로 대폭 내려잡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어요. 현금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빚지면 안 되고 현금 갖고 있어요. 빨리 빚부터 갚아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현금 갖고 있어야 되고요. 중국 상황도 좀 마찬가지고요. 오직 했으면 월스트리트 저널 외신이 우리나라 걱정해 주는 거예요. 중국 제조업 침체가 핵심 교역국인 한국 기업에 연쇄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한국 기업에. 중국 지금 제조업 무너지면 한국에 완전히 그냥 큰 파장 일어납니다. 우리는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 대기업 CEO들이 모여서 위기 대응 체제 논의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요. 근데 맨날 언론이나 뉴스에 뭐 성에 관련된 것만 나오고 있죠. 지저분한 얘기만. 미국에 이어 이제 영국,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원자재와 소재, 부품 장비 수급을 두고 대란이 촉발되자 우리 정부도 실태 점검에 나갔습니다. 대응책가 없어요. 지금 지난해 배럴당 석유 가격이 원래 43.2달러에서 올해 70.5달러 폭증했습니다. 미리 기름 넣어두세요. 기름 제가 보기엔 석유값 폭증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리고 에카 천연가스도 올해 3월 8.2달러에서 8월 기준 12.9달러로 증가했고요. 원자재 가격 계속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력 소비 제한 조치나 영국의 석유 부족 사태 같은 수급 불안 상황도 이어지고 있고요. 영국은 지금 물류 대란이에요.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주일치밖에 없다고 그러던데요. 석탄이. 그래서 전력난 이어질 것 같고요. 이어서요. 중국 광군제가 11월에 있고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말에 있는데 초대형 시즌을 앞두고 최악의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북미 유럽 오가는 해운사들이 한국을 그냥 지나서 패싱하고 선박 운행하고 있어요. 되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미국 항구에 선박이 24척, 그리고 뭐 로스앤젤레스 항이나 롱비치 항에는 무려 60척이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입항 대기 중이죠. 이유는 물류망 적재가 지속되면서 화물선 입항이 지연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이어지면요. 물가 상승이 야기할 것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때 사업주의 책임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해 혼란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다치면 경영자한테 책임을 묻는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플랫폼 사업이에요. 계약 관계자가 일반적인 월급쟁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 위탁 업계 입장은 애매한 겁니다. 누가 책임지 모르니까. 만약에 배달하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다쳤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배달 플랫폼일까요? 아니면 위탁 업계일까요? 아니면 본인일까요?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다음 달부터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요,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일 때요. 100만 원 미만 거래일 경우에는 일주일간 유예 기간을 두고요, 신분증 확인 유무에 따라 이제 10월 8일부터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원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검은 돈 세탁하려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럼 이렇게 실명제로 가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아무튼요. 업비트의 비실명 계좌 잔액은 1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용자에게 전액 반환이 됩니다. 20대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번에 20대 많이 자살할 것 같아요. 30대 마찬가지고요.
30대 대출자의 신용대출 잔액도 아주 지난해 수준으로 일어났고요. 근데 20, 30대 합치면요, 고금리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20대 대출자의 저축은행 신용대출 잔액은요, 2조 5,327억 원, 30대는 6조 6,156억 원. 전반기 뭐 예전과 비슷하고 합니다. 20대 큰일 났어요. 고금리 대출 받는 겁니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이잖아요. 그것도 신용대출이니까. 허세충 20대 요번에 많이 지옥 볼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일상 회복 방안과 관련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로 가겠죠. 그래서 재택 치료가 대폭 확대되어 경증, 무증상 70세 미만 이제 확진자는 재택 치료가 되는 거죠. 답 없어요. 뭐 코로나 걸리면 재택 치료해야죠, 뭐. 이번 기간은 증상 발생일로부터 원래 10일에서 7일로 줄어들고요. 3일간 자가격리 수준 격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예전처럼 똑같아요. 5차 대유행이 지금 시작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작년과 똑같은데 11월 중순. 그러니까 올해 11월 말부터 내년 봄이 피크라고 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코로나. 코로나 전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위기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간 수출액이요, 65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는데 이게 거의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많이 팔았으니까. 그래서 수출액이 6천원 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를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 이게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이쪽으로 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이번 달 매출액이 최대로 올랐습니다. 근데 그 가게 재료 있잖아요. 음식 재료값이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 그냥 빵이죠. 그나마 이렇게 수출액이 높았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근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가. 여기에 지금 헝다그룹 사태, 증권거래 중단됐죠. 그리고 전력난로 중국 경기가 둔화된 상태인데 둔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팔은 해운운임 상승에도 이제 4분기 불안 요소를 꼽히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역할이 수출에 가장 컸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수급 불균형 많이 내고 있죠.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수출하면 할수록 마이너스고 이제 지역별로 가장 큰 비중은 중국의 수출 호조인데 중국의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한테 직격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선방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보다 좋다.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신 차리라고. 공부 좀 하라고. 금융당국의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국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마약 중에 가장 나쁜 그 마약은 국뽕이에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에도 지난달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이 4조 원 이상 늘어 전체 잔액이 700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대출 차단이 되지만 고금리 대출은 아직 이용할 수 있어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중과율 목표치 5에서 6%에 근접한 은행이 늘어나고 있고요. 5월 연말 되면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 차단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금리 대출은 있어요. 연말까지 은행들의 대출 주기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보니까 SC 제일은행은 7일 주담대 판매 중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요, 저소득층의 카드 대출 연체율이 급증했습니다. 당연히 허세로 사는 사람들, 빚을 사는 사람들 많겠죠. 특히 어디? 저소득층. 중산층 이상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카드 대출이. 카드 대출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고금리 신용대출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못 버티고 다 무너지겠습니다. 언제부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9등급이면 뭐 저소득층이죠. 뭐 9등급의 현금 서비스 연체율은 2017년 말 17.5에서 2020년 말 46%로 3배 급등인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더 급등되겠죠. 카드론 연체율 역시요, 18에서 33.5%, 리볼빙 연체율도 13에서 35.7% 급증, 대부분 한 3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신용 4등급 정도, 한 중간 정도 등급이죠. 카드론 잔액은 2017년 한 3조 원 정도 됐는데 지난해 말 5조 원, 1196억 원으로 42.3%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신용등급 뭐 다 똑같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늘어났어요. 카드 대출 받으면 마지막까지 갔다가 봐야 되겠죠. 은행에서 못 풀리니까 카드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의 치료비를 전액 부과하는 관행이 2024년부터 바뀝니다. 이거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과실 부분에 따라서 그 이제 보험비가 분담이 됩니다. 전액 분담하는 거 없어요, 이제. 과실 책임자 의무. 내가 만약에 70, 상대방이 30이다. 과실 책임이. 그러면 저는 이제 70만 내면 되고 상대방이 30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100%다 해줬지. 다 해줘야 됐잖아요. 이거 진작 바뀌었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요. 보험료가 좀 싸집니다. 2만 원에서 3만 원 가량.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계기로 줄줄이 인상될 것 같아요. 도시가스 비롯해 지하철, 버스, 공공요금 인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결정되냐? 11월에 결정이 됩니다. 물가 상승은 정해진 거예요. 물가 상승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는 예금이나 저축금리 폭증하겠는데요. 특판 더 나오겠는데요. 현금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예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특판 엄청 나오고 있죠. 27일 대법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법의 파산 신청 건수는요. 2019년보다 14.8% 증가한 106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파산 건수가 1069건이에요. 개인 파산은 5만 건입니다. 5만 379건. 개인 파산이요. 전년보다 10.4%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법인과 개인을 막론하고 소득이 없으니까 파산된 거겠죠. 지난해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줄어들었죠. 다 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86,533건. 전년 대비 6.5%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는 26,314건. 지난해 동기 22,260건보다 18% 늘었습니다. 올해예요, 올해. 올해 7월까지 개인 파산 건수가 26,000건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올해 올해가 아니죠. 앞으로 3년은 무슨 시대? 개인 파산 시입니다. 개인 파산과 경매 시대이지 않을까 봅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도심 준주택이 세금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고 어떨 때 안 한대요.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 수요자들이 이거 짜증나죠. 이거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 어쩔 때는 오피스텔 고시원을 주택으로 보고 어쩔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세금 아무 때나 자기 기준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국민주택으로 볼 때가 있고 국민주택으로 안 볼 때가 있고 국민주택으로 보면 면제가 되는데 안 보면 면제가 안 되고 이거 좀 기준 좀 정확히 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보고 구매를 하십시오. 최근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공급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도 다 아는 거죠. 경기가 안 좋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년으로 분양 연기한 서울 단지는 강남 서초 송파 동대문구 등이고요.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는 권선 6구역도 내년으로 미뤘어요. 내년 대선 결과 보고 어떻게 할지 지금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같은 분양 연기가 지역 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성 우려로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 안 될 거예요. 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파트 가격 상승이 되죠? 지네들이 부동산 투기들이 올리겠죠. 아파트 상승한 가격으로. 근데 그럼 뭐합니까? 거래가 없는데. 살 돈도 없고. 지난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은 불과 55채에 불과했어요. 전 그래서 요번에 투기꾼들이 성공했다. 투기꾼들의 승리자라고 보고 있어요. 많은 호구들이 요번에 많이 샀죠. 영끌에서. 대구는 7월 1148가구가 미분양이었는데요. 8월 들어서 2369가구로 2배 증가했습니다. 대구는 미분양 주택이 2배 증가했네요. 아마 미분양 사태가 서울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구를 시작으로. 주택 매매량은 89,057건으로 7월 비슷합니다. 서울 빌라 낙찰가 누태한 추진으로 시세가 급등했던 2008년 이래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수도권 빌라의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 8월 84.2%보다 13.7%포인트 건축 뛴 거예요. 집값 폭등으로 인기가 치솟은 법원 경매 열기가 아파트에서 빌라로 번지고 있어요. 아파트는 값이 너무 비싸니까 좀 낮은 가격인 빌라에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1차 경매 대란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버냐? 경매학원. 여기 지금 경매학원에 시들려서 사는 사람들 다 호구라 보시면 됩니다.
경기 김포 장릉의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 12개 통이 이제 공사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김포 장릉이 세계문화유산 지정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아파트를 줘버리니 돈 앞에는 문화유산제도 필요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걸 허가 내준 공무원들도 다 처벌해야 돼요. 법원이 건설사가 낸 공사 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과고요. 이들 단지는 내년 6월, 9월 입주를 목표로 이미 골조 공사까지 마친 상태인데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 건물 다 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는요. 감사합니다.